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반지하에서 혼자 지내는 윤순자는 요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통장에 꼬박꼬박 꽤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송금인의 이름은 자신이 버린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기업의 재벌 회장, 아들에게 버림받은 엄마의 통장에 왜 그 재벌 회장은 매달 돈을 보내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의 삶이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반지하. 좁은 부엌 겸 거실에는 김치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순자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어제 먹다 남은 김치에 달걀 하나를 깨 넣어 간단한 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싱크대 위에는 낡은 그릇 몇 개와 언제 끼워 넣었는지 모를 전단지들이 삐뚤빼뚤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힘내보자. 순자는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힐끗 올려다봅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젊었던 자신과 병들기 전이라 웃음이 한가득이던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의 아들 이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잘 살고 있겠지. 연락 없는 게 잘 사는 거라 생각해야지. 반지하 문을 열고 나서자 축축한 복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앞에는 좁은 계단이 위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순자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분이 이렇게 숨이 찰 줄이야. 무릎을 한번 두드린 뒤 순자는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한 칸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위층 복도에 올라서자 난간에 기대 있는 이웃 박영숙이 보였습니다. 어이 순자야, 오늘도 시장 나가? 나간다고 해서 살 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영숙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태성그룹 다닌다는 그놈. 요즘은 연락 좀 와? 요즘은 통 연락이 없네. 바쁘겠지 뭐. 순자의 입꼬리는 애써 올라가 있지만 눈빛은 금방이라도 젖을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동네 마트 안 한산한 오전 시간. 순자는 습관처럼 할인 스티커가 붙은 진열대를 먼저 훑쳤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딱지가 붙은 두부 한 모, 시든 부추 행사용 라면 한 봉지. 이 정도면 이번 주는 어떻게 버티겠지. 그녀는 바구니에 조심스레 물건들을 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잔액 부족이 뜰까봐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삑! 승인 소리가 나자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카드 한 번 긁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지. 집에 돌아온 순자는 장을 하나씩 정리한 뒤 싱크대 밑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 비닐봉투 하나가 들어있고 봉투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작게 접힌 메모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놈의 통장, 볼 것도 없는데 또 보자고. 순자는 집에 들어오는 길에 정리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보다가 문득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통장에 찍힌 내역 중 몇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입금액 500만 원. 입금인 태성홀딩스. 순자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500만 원? 한 번도 아니고 매달. 손이 덜덜 떨리며 최근 몇 달치를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벌써 몇 번이야.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거 잘못 들어온 거면 어쩌나. 나중에 한 번에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어디 가서 이런 돈을 만들어. 통장을 쥔 채 복도 쪽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난간에 앉아있던 영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렇게 새하얘졌어? 영숙아, 이거 좀 봐. 순자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입금 내역을 읽었습니다. 와, 500만 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달째나? 나도 방금 알았어. 그냥 기초연금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영숙은 송금인 이름을 따라 읽었습니다. 태성? 홀딩스? 이거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태성그룹 아니야? 너 아들이 다니는데도 태성그룹 아니었어? 순자는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태성홀딩스 기획팀 대리 이준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이네, 정말. 집 안으로 들어온 순자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준호가 보내는 돈일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살짝 벅차오르다가도 곧바로 불안이 덮쳤습니다. 아니야, 그 애가 그런 큰 돈을 엄마한테 보낼 정도면 한 번쯤 전화라도 했겠지. 순자는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 채 통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몇십 년 전 준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을 운동의 날, 운동장에는 색깔별 모자와 풍선이 가득하고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꼭 와야 돼. 우리 반 이어달리기 나온단 말이야. 어린 준호는 초대장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운동장 한쪽 문틈 뒤에는 고무장갑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허겁지겁 공장에서 달려온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어디 있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있지만 준호는 혼자 도시락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도시락에는 김치, 계란 부침 몇 개, 그리고 그냥 흰밥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네 엄마 안 왔어? 우리 엄마는 바빠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집 가난하다며? 그 말은 그냥 하는 소리 같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도장 찍듯이 찍혔습니다.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순자의 눈이 살짝 젖어왔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가난해서. 그날 밤 좁은 단칸방. 순자는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운동회 어땠어? 엄마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준호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와도 돼, 별거 없었어.
그래도 애들 엄마 아빠 다 왔을 텐데. 됐어. 엄마 돈 벌어야 된다며. 준호의 말투는 차갑지만 손에 쥔 연필 끝은 부러질 듯 꾹꾹 눌려 있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만 깨물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뒤 중학생이 된 준호.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집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게임하자. 너네 집 말고. 그래, 우리 집은 지금 집수리 중이라서 안 돼. 사실 집수리 같은 건 없었지만 준호는 친구들이 자신의 집을 보는 게 죽도록 두려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중학교 정문 앞 검은 비닐 우산을 든 순자가 교문 밖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여기.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야, 저 사람 내 엄마야? 그 질문에 준호는 단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순자의 낡은 점퍼, 젖은 슬리퍼, 싸구려 비닐 우산. 아니야. 우리 동네 아주머니야. 순자는 들어 올리려던 손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옆방에서는 준호가 문제집을 푸는 팬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준호야 미안하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렸다가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지금은 돈 버는 게 먼저야. 내가 감정 이야기한다고 이 집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흘러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겨울, 방 안에는 문제집 더미가 쌓여 있고 형광펜 자국이 빽빽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순자가 메모지에 급히 써놓고 간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오늘 야간이다.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꼭 데워 먹어. 너만 믿고 산다. 사랑한다. 준호는 쪽지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사랑, 사랑. 돈도 없으면서 맨날 사랑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쪽지를 구기지 못하고 교과서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몇 달 뒤 대학 합격자 발표 날, 버스 정류장 공중전화 옆에 붙은 합격자 명단 앞에서 준호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경영학과 이준호. 순간 가슴이 뛰지만 곧바로 집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멀어질 수 있겠구나. 집에 돌아와 합격 소식을 전하자 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준호, 해냈네. 엄마가 정말 고맙다. 그 말에 준호는 어딘가 이상한 감정을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역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과 캠퍼스에는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중고 서점에서 산 교재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죠. 소개 시간. 학생들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왔고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경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 다니는 부모님 영향으로 준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만큼은 제가 직접 경영해 보고 싶어서 이 과를 선택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도는 공기의 온도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정하는구나. 준호가 처음으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을 완전히 자신의 이야기처럼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준호는 집에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학에도 안 내려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순자의 목소리는 기대와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엄마, 알바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내려가면 시간만 날아가요. 그래. 그렇지. 엄마가 방해되면 안 되지. 몸만 챙겨라,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나면 둘 다 한참 동안 멍하니 침묵합니다. 아들한테 미안해서 자꾸만 말을 줄이는 엄마와 집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거리를 두는 아들 사이에 간격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준호는 취업 사이트에서 태성그룹의 공채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태성홀딩스 신입사원 공개 채용, 글로벌 전략, 기획 인재 모집. 여기 붙으면 준호는 지원서를 작성하다가 가족사항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 사고로 사망, 친척 밑에서 자람.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태성그룹 최종 면접 날, 정장을 빼입은 지원자들이 긴장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임원 한 명이 준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신 뒤 힘들게 자라오셨다고 했죠? 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해준 가장 큰 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평생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출신 때문에 제 미래까지 결정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과 진심이 섞인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성홀딩스 채용 담당자입니다. 이준호님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해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반지하 방과 낡은 싱크대, 그리고 항상 미안해하던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그때, 그 나중에는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 자동문이 열리면서 냉방된 공기와 고급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반짝이는 조명. 여기가 내가 앞으로 다닐 회사구나. 준호는 초라한 원룸과 반지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가난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할 거야. 입사 후 몇 달, 프로젝트 준비로 바쁘지만 준호는 회사 식당에서 가끔 눈에 띄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치마, 너무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말투.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장서린 팀장, 태성그룹 장회장 딸이야. 준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 진짜 재벌가 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어느 날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안, 우연히 준호와 설인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을 깨고 준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 이준호 대리입니다. 회의 때 팀장님 발표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설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 대리님. 이번 캠페인 자료 잘 만들었잖아요. 덕분에 발표가 수월했어요. 준호는 예상치 못한 답에 살짝 놀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의 첫 연결고리였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시각에 퇴근하게 된 설인과 준호. 설인이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오늘 자료 정리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은 원래 서울 분이에요? 아, 아니요. 서울 근교 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요? 자기소개서에 어릴 때 힘든 일이 있었다고만 써 있어서 준호는 잠시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척 집 전전하면서 좀 힘들게 컸습니다. 설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고도 대단하시네요. 그 말은 준호에게 묘한 위로와 동시에 쓴맛을 남겼습니다. 그 시간 반지하 방에서는 순자가 TV를 켜두고 대충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태성그룹 광고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함께 태성그룹. 반짝이는 빌딩, 고급스러운 회의실, 웃는 직원들. 순자는 뉴스 자막 아래 태성그룹 로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어디쯤에 우리 준호가 있겠지. 어느 날 준호가 맡은 프로젝트가 매출 상승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태성그룹 회장 장재호는 말했습니다. 이준호 대리, 이 친구, 자료 준비가 꽤 탄탄하네. 인사 기록 좀 가져와 보게. 장재호는 처음으로 이준호라는 이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에서 가져온 인사 기록. 장재호는 서류를 넘기다가 가족사항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부모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 친척 집에서 성장, 사고로 사망. 그 문장을 되읽는 순간 어렴풋이 오래전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죠. 병원 복도, 허름한 앞치마를 입고 팔을 내밀던 한 여인의 모습. 장재우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바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윤순자, 내 딸을 살린 사람. 그는 그 이름을 한번 읽고 다시 인사기록으로 돌아가 이준호의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모 윤순자, 설마 그 여인의 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건가? 태성그룹 회장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인사기록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재훈 회장은 다시 한번 이준호의 인사기록을 펼쳐보았습니다. 학력, 수상 경력, 수습평가 결과, 상사평가, 그 모든 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자꾸만 가족사항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부모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 장재훈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고로 사망이라고 적었군. 그리고 서류 하단에 모친 이름을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모 윤순자. 오래된 다이어리에 적힌 이름과 서류 위 이름이 겹쳐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회장실에서 나온 뒤 서둘러 메모를 적었습니다. 회장님이 또 뭘 부탁하시던가요? 다른 비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 대리 어머니 윤순자 씨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자세히 모으라셨어요. 옛 주소, 현재 주소, 과거 병원 기록까지 조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또 특별 케이스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 윤순자 씨 절대 대충 알아보지 말라고. 며칠 뒤 비서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윤순자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파일 안에는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납부 내역, 기초연금 수급자 기록, 과거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 빌라의 임대차 계약 정보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재훈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지병으로 사망, 그 후로 단순 노무직, 식당, 공장, 청소 일을 전전하며 생계 유지. 현재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빌라에 혼자 거주. 수입은 기초연금과 파트타임 알바가 전부.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회장님이 자주 가셨던 그 종합병원 기록도 있더군요. 체납된 진료비. 그런 것들이요. 장재훈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병원 복도가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아래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문 앞을 서성이고 있던 자신. 장씨 보호자분, 지금 수술은 가능한데 수혈이 먼저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드문 편이라 빠르게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그때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그 혈액형 찾으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 제가 그 혈액형이에요. 돈 같은 건 못 내지만 수혈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재훈은 그때 처음으로 윤순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던 날, 병실 앞에서 장재훈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아이, 제가 뭐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라. 그냥. 그는 급히 명함을 꺼내 윤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번호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와 오래 쓰던 다이어리를 펼치고 그는 적었습니다. 윤순자, 내 딸을 살린 은인. 그때는 곧바로 보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후 사업 확장, 인수합병,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 속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실에서 장재훈은 파일을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비서, 예, 회장님, 윤순자 씨께 그동안의 나의 무심함에 대한 작은 사과를 전하고 싶네. 개인적으로 거액을 전달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회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 지원 형식으로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장재훈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시겠지. 장재훈은 생각을 잠시 한 뒤 말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 명목은 사회공헌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져야 할 빚이네. 절대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전달되도록 처리해 주게. 태성홀딩스 사회공헌팀 회의실, 팀장과 직원들이 새로 올라온 지시사항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명 개인 후원? 그것도 매달 500만 원이요? 네, 회장님 특별 지시라고 합니다. 수혜자는 윤순자 씨.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친척분이신가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은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과거 선행에 대한 늦은 보답이라는 공식적인 문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언론에 공개하는 CSR 리스트에는요? 올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정적인 홍보에 쓰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몇 달 전 어느 날 재무팀에서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성홀딩스 계좌에서 윤순자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이체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금액이 한 여인의 노후와 한 아들의 양심, 그리고 한 재벌가의 운명을 서서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매달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뒤 순자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는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볼까? 순자는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종합검진을 예약하고 치과에도 처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어머님, 언제 치아 상태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의사의 말에 순자는 머쓱하게 웃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나 보죠. 조금 더 나은 영양제를 사 먹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말고 작은 온풍기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통장을 볼 때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이 돈 정말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마침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준호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아, 엄마. 요즘 잘 지내요? 그냥 똑같이. 너는 회사는 어때? 태성홀딩스였지? 응, 바빠.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많고. 순자는 말하려던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혹시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통화는 길지 않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바쁘니까. 순자는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성그룹 사내 카페.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뒤
설인과 준호는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대리님은 일 끝나면 뭐 해요?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취미. 예전에는 그냥 공부하는 게 취미였는데요. 요즘은 사람들 관찰하는 게 재밌어요. 이 회사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시 기획팀이네요.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설이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농담과 웃음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감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에는 조용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설인 팀장이랑 이 대리님, 요즘 좀 그렇지 않냐? 회의 끝나고 둘이 자주 같이 다니더라. 진짜면 이 대리 인생 역전이네. 태성그룹 사위 되는 거 아냐?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하고 누군가는 진심 섞인 부러움과 시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소문은 당사자들이 다 알기 전에 먼저 회장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재우는 집 거실에서 딸 설인에게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설인아, 네 아빠. 요즘 회사에서 누구랑 자주 어울리는지 아빠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설이는 눈치를 살짝 보다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기획팀에 이준호 대리라고 있어요. 능력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고 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장재우는 그 이름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이준호.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가정 형편은 어떻다고 하던가?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많이 힘들게 컸다고. 장재우는 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알았다. 표정은 크지 않게 변했지만 그 속에서는 무언가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설인과 준호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가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아빠랑 싸워도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거든요. 준호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이미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사니까 덜 힘들더라고요. 그 말은 설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아픈 얘기 꺼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린 살아있는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반지하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합니다. 광고 속에서는 넓은 아파트, 웃는 가족, 따뜻한 식탁 장면이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광고를 가만히 봤습니다. 참,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준호 힘 덜 들었을 텐데. 태성그룹 이사회 날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올해 사회공헌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익명 개인 후원 항목으로 매달 5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 개인 후원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사람입니까? 재무임원이 답하기 전에 장재훈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차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회사 재무에 부담이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이사회 테이블에는 더 묻고 싶은 얼굴들이 있지만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일단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숙의 동네 골목에 서 있는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야, 순자야, 그 회사 너한테 돈 보내는 거 그냥 좋은 일 하는 척?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건 아닐까?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사진 찍으려면 사람을 불렀겠지. 나한테는 아직 아무도 얼굴 보자고 안 하더라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지. 공짜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다고 어디 방송에다 내거나 그러면 순자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럴 리가.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돈이 왜 들어오는지는 언젠가 한 번은 정식으로 물어봐야 돼. 괜히 나중에 이 사람 알고도 다 받아먹었다. 소리 들으면 억울하잖아. 영숙의 말에 순자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태성홀딩스 기획팀에서는 신규 브랜드 캠페인 기획을 위해 서울 변두리 주거지 조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 대리, 이번에 현장 조사 좀 나가보지? 기획팀 팀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당된 지역 목록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서울 외곽 노후주택 밀집 지역. 그 주소는 준호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엄마 집 근처잖아. 조사 당일 준호는 태블릿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노후빌라, 반지하 창문, 낡은 슈퍼,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그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카디건, 손에 든 장바구니, 무릎이 약간 굽은 걸음걸이. 엄마, 준호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동네 마트에서 산 물건을 들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대리 사진은 다 찍었어? 같이 나온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찍고 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선배가 돌아간 뒤에도 준호는 한참 동안 멀어진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서 그냥 한마디만 할까? 엄마 잘 지냈냐고. 하지만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르는 건 자기소개서와 인사기록이었습니다. 부모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 그 문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회사 근처 술집에서 준호는 동료들과 모여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 대리, 이번에 고생 많았어. 한 잔 받아.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나중에 잘 되면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뭐 해드리고 싶냐? 술에 조금 취한 준호는 잠시 웃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냥 하늘에서 보시겠죠. 동료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래도 자식 잘 돼서 저 세상에서 좋아하시겠다.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또 하나의 거짓 각인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로비. 장재호는 비서와 함께 로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준호를 봤습니다.
어제 과음 탓인지 약간 피곤한 얼굴이지만 정장은 늘 단정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도 이준호 대리가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정신없었다 그러더군요. 장재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혹시 회사에서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 있나?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처지를 이용하는 티가 전혀 없다는 게 인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장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짓말은 했지만 그 거짓말을 발판 삼아 누굴 밟고 올라가려 한 건 아니구나. 사내 메일 시스템에 업무 우수 사례 공유 메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 기획팀 이준호 대리의 고객 인사이트 조사 사례. 메일에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고객의 삶을 깊이 이해한 이준호의 보고서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 대리 이제 완전 사내 유명인이네. 동료들이 농담했습니다. 서리는 그 메일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하지만 메일 하단에 적힌 짧은 문장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라온 이준호 대리의 진정성 있는 시각이 돋보인 사례였습니다. 서리는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표현이 어떤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순자는 후원금 덕분에 종합 검진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신데 혈압이 좀 높고 심장 쪽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초기 증상도 있으셔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네. 늙어서 그렇죠 뭐. 연세에 비해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덜 무리하고 사셔야 합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 아니었으면 검진 같은 건 꿈도 못 꿨을 텐데 누군지는 몰라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다는 건 고맙네, 참. 병원을 나서려다 순자는 어느 복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혈실이라는 글자가 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옛날 형광등 불빛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복도였나?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 젊은 시절 자신의 팔에 바늘이 꽂히고 옆에서 누군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녀는 머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에이, 언제적 일인데 이제 생각나냐? 기억은 또다시 흐릿해졌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실. 회장님, 윤순자 씨가 최근에 종합검진을 받으셨더군요. 건강 상태는 크게 나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재훈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세요. 단, 윤순자 씨가 부담스럽지 않게 일반 복지 프로그램의 한 종류처럼 보이게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사회공헌팀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태성그룹 내부 게시판에서는 요즘 사회공헌 관련 게시글에 조금씩 댓글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요즘 사회복지에 진심인 것 같아. 근데 익명 개인 후원은 뭔지 궁금하다. 투명하지 않다는 말 나오면
또 뉴스에서 언급되는 거 아냐? 몇몇 직원은 진짜 궁금해서, 또 몇몇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근 후 설이는 집방에서 혼자 노트북을 켜놓고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이름이 언급된 성과 사례, 업무 이메일, 프로젝트 보고서, 회의록. 그녀는 그 글들 속에서 준호의 성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상황 파악 빠르고 말조심하고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기 의견은 확실히 말하고 무엇보다 누구 탓을 안 하네. 그녀에게 준호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인생에서 처음 만난 배경 없는 사람인데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원룸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것들, 운동회 날 혼자 도시락을 먹던 어린 자신, 학교 앞에서 자신을 부르던 엄마를 부인하던 날, 가족관계 증명서 위에 부모라는 글자, 입사 지원서에 적어 넣은 사고로 사망이라는 문장, 그리고 오늘 설인이 부모님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던 순간, 언제까지 이 거짓말 위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은 엄마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출신 세탁하려고 거짓말한 놈. 이라고만 하지 않을까?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어느 날 아침 태성그룹 임직원들이 출근해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켜는 순간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단독 태성그룹 정체불명 개인에게 매달 500만 원 송금, 사회공헌인가, 특혜인가. 기사에는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 사는 여인 어씨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태성홀딩스에서 매달 후원금이 송금되고 있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메신저와 사내 게시판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 맞지? 익명 개인 후원이라던 게 이거야? 도대체 누구길래 매달 500만 원을 꽂아주는 거지? 기획팀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기사 봤냐? 태성그룹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매달 500만 원씩 보내준다는데? 와, 우리 할머니였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이지? 사회공헌이면 공개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몰래 했대?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숨겨둔 누구 아니냐? 옛날 애인이라든가. 헛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사이 이준호는 모니터로 그 기사를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 동네?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 어딘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태성그룹 이사회실, 기사 내용이 출력된 종이가 각 이사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무리 봐도 설명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정체불명의 개인에게 수십 년간 매달 500만 원씩 송금이라니, 이건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사도 거듭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부에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회장님의 개인 감정인지, 회사 차원의 철학인지. 장재훈 회장은 자신 앞에 종이를 한 번 접었다 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한 특혜나 비자금 논란으로 취급되기에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을 향했습니다. 장재훈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듯 먼 곳을 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딸 서린이는 어릴 때 큰 병을 한번 앓았습니다. 그때 수술을 하기 위해선 특정 혈액형의 피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혈액형은 흔치 않았고요. 장재훈은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단지 저도 아들이 있어서요. 라고 하시면서요. 회의실 안공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 피가 제 딸의 목숨을 살렸고 그 딸이 지금 태성그룹의 일부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회사의 대표로서 그분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그 후원은 그 빚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씀입니까? 장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회사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사회공헌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조사해 본 뒤에 저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에 수십, 수백억을 쓰면서도 정작 한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답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상황대로라면 회장이 개인적인 빚을 갚는데 회사 돈을 썼다는 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장재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에 부끄러운 구석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신상 노출은 최대한 막을 겁니다. 그 시각 윤순자는 작은 TV 앞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아침에 떴던 기사 내용이 다시 한번 요약되어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익명 여성에게 수십 년간 후원금을 송금하는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태성그룹 측은 과거의 선행에 대한 늦은 보답이라고 밝히며 추가적인 입장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혹시 나 얘기인가? 그녀는 싱크대 및 통장을 꺼내 송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금인 태성홀딩스. 손이 떨려 통장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허겁지겁 순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순자야, 뉴스 봤지? 이거 아무래도 너 얘기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아서 심장이 자꾸 쿵쾅거리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어. 나 같으면 회사에서 연락 오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런 돈이 들어오냐고.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혹시 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이미 그걸로 검진도 받고 빚도 조금 갚았는데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되는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넌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다음 날 오전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윤순자님 댁 맞으실까요? 상대방은 정중한 말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윤순자인데요. 저는 태성홀딩스 사회공헌팀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회사에서 한번 뵙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길 직접 가야 하나요?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만 혹시 이동이 괜찮으시다면 회사로 모시는 편이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택시비 등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저도 알고 싶어서요. 약속된 날 아침 순자는 자신의 옷 중 가장 깨끗한 카디건을 꺼내 입고 머리를 최대한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이 나이에 대기업이란 데를 다 가보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태성그룹 본사 앞에 내려섰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저런 데에서 우리 준호가 출퇴근을 했겠구나. 건물 현관 앞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순자의 발걸음이 한번 멈췄습니다. 괜히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쫓겨나는 거 아냐? 하지만 이미 사회공헌팀에서 로비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넘겨둔 상태였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기획팀 사무실에서는 이준호가 회의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낯익은 뒷모습 하나를 봤습니다. 낡은 카디건, 손에 꼭 쥔 작은 가방, 어색한 표정으로 로비 앞에 서 있는 여인. 엄마. 준호는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 대리 안 내려? 여기서 안 내리면 위로 올라간다? 아, 저는 다음 층에서 내릴게요.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준호의 눈에는 로비의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는 윤순자의 옆모습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사회공헌팀의 작은 회의실, 창문 너머로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순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공헌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물과 과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가고 있는 후원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한 직원의 질문에 순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처음엔 은행에서 잘못 넣은 줄 알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나중엔 돌려달라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사회공헌팀장 김주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순자님, 사실 이 후원금은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지원입니다. 회장님이요? 순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예, 혹시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혈액을 나눠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당시 수술을 앞두고 있던 한 어린아이를 위해 급하게 피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순자는 희미하게 머릿속을 더듬었습니다. 글쎄요. 젊었을 때 남편이 아파서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헌혈도 하고 누가 급하다고 해서 수혈해 준 적도 있는 것 같고 김주연 팀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피를 나눠주신 어린아이가 바로 저희 회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럼 그 아이가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태성그룹 후계자로 언급되는 분이기도 하고요. 어머나.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수혈 한번 해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나 같은 사람한테 돈을 보내준단 말입니까? 김주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내 딸의 인생을 살려준 사람에게 너무 늦게 보답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조금 진정된 뒤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아들을 아시나요? 사회공헌팀 직원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주연 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성함이 이준호요? 어디 기획팀 뭐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준호 대리님을 알고 계십니다. 순자는 손으로 가슴을 한번 쥐어봤습니다. 그 말에는 놀라움, 뿌듯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팀장은 미리 정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윤순자님,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회장님께서 직접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잠시 후에 회장님을 뵙는 자리를 마련해도 괜찮으실까요? 순자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요. 그 회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 보자고 사회공헌 팀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옛 인연 한번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망설이던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럼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지요. 장재호는 사회공헌팀에서 온 연락을 받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도착하셨다고요? 예, 회장님 회사 회의실에서 잠시 대기 중이십니다. 그는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조용한 회의실로 모시세요. 기자들 눈에 띄지 않도록 동선도 잘 관리하고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에도 장재호는 한동안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팔을 내밀던 그 손, 지금은 얼마나 거칠어졌을까. 작은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재훈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윤순자는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몸을 움찔거리다가 결국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만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순자님이시죠? 예제가 윤순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장재훈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뵙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병원 복도에서 한번 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어떤 아이가 피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분이 회장님이셨어요? 윤순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저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때 선생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팔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장재훈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께 평생 빚을 졌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운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게 뭐라고요? 저도 아들이 있어서요. 그냥 누가 애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팔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재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그 수혈로 인해 제 딸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태성그룹의 일부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로서도 선생님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순자는 살짝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럼 그 돈은 정말 제가 예전에 수혈 한번 해준 것 때문에 받는 건가요?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 여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드님, 이준호 씨와는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순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 애가 집을 떠난 지가 좀 됐습니다. 연락도 가끔 오고요. 예전보단 훨씬 뜸해졌고, 회장은 말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대단한 이유야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많이 놀림도 받고,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창피했겠죠, 뭐. 그 말에는 평생 쌓인 미안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재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준호 대리는 회사 인사기록에서 부모님을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고요. 순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고로 사망?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대리가 왜 그렇게까지 적었는지는 할 수 있는 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님께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그 애가 학교에서 집 가난하다고 많이 놀림 받았어요. 운동회, 소풍, 제가 제대로 한 번도 못 가줬고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학교 앞에 갔다가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저 아줌마 내 엄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준호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네 아줌마라고. 눈물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그냥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잠시 동안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장재훈은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 여사님, 어차피 이번 후원금 문제는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조만간 자세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호 대리 역시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순자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서워요. 그 애가 날 보면 뭐라고 할지, 왜 나타났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어머님은 어머님이십니다. 장재훈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이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적어도 서로의 진짜 마음을 한 번은 나눌 수 있게요. 순자는 한참 동안 눈물을 닦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거면 차라리 지금이 낫겠죠.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의 얼굴 한 번은 제대로 보고 가야죠. 그 말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재훈은 집 서재에서 딸 설인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다이어리와 요즘 문제가 된 기사 출력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시끄러운 거 알고 있지? 예, 익명 개인 후원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장재훈은 다이어리를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윤순자, 내 딸을 살린 사람. 이 이름 한번 읽어봐라. 윤순자, 내가 어릴 때 수술 받을 때 피를 나눠준 분이다. 지금 태성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그분이기도 하고 설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재훈은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게나마 빚을 갚는 방식이다. 설인은 다이어리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려주신 거네요. 그럼 저는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지. 이제 와서 보니 이름만 적어두고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내 자신이 더 부끄럽더구나. 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반지하에서 혼자 사시면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한다. 잠시 후 장재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분께는 아들이 한 명 있다. 그 아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네, 우리 회사요? 설이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장재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호 대리.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 씨요? 설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던 준호의 얼굴, 그리고 아까 본 다이어리의 이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그럼 그분 아들이 준호 씨라면 준호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신 거잖아요. 장재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복잡한 거다. 가난 때문에 부모를 부정해야 했던 아이와 아들을 위해 평생 가난을 견뎌온 엄마, 그리고 그 틈에서 너를 살려준 한 사람의 빚을 이제야 갚으려 하는 내가 있다. 설이는 자에서 일어나 천히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준호 씨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한 식당. 조용한 저녁 시간, 직원들은 거의 빠져나가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물잔과 수저만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흔들어 놓을 약속된 자리였습니다. 먼저 장재훈이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사회공헌팀 직원 안내를 받아 윤순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뵙네요,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이준호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다고 해서.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인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낡은 카디건, 떨리는 손. 엄마. 순자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조용히 웃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방 안의 공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정장을 말끔히 입은 이준호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낡은 카디건에 작은 가방을 쥔 윤순자가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두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는 장재훈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이대리. 회장의 말에 준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위만 내려다본 채 어머니 얼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한 번, 두 번 훔쳐보며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말랐네. 그 한마디에 준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장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 회사원의 문제이기 전에 한 아들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그제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자리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훈은 정면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대리, 당신의 어머니 되시는 윤순자 여사님이 예전에 내 딸의 목숨을 살려주셨네. 준호의 눈이 순자에게서 회장에게 느리게 옮겨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 딸 서린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네. 그때 수술에 필요한 피가 급하게 모자랐고 내 딸의 혈액형도 흔치 않았지. 그때 윤 여사님께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피를 나누어 주셨다네. 장재훈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피가 내 딸을 살렸다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분께 빚을 지고 있었지.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뒤섞였습니다. 엄마가 회장의 딸을 살렸다고? 그럼 태성에서 엄마에게 들어가던 그 돈이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라 엄마와 회장님의 인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나가는 후원금은 내가 요청해서 나간 돈이네. 자네 때문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자네 어머니가 내 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늦은 빚갚기지.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침묵을 못 견딘 건 결국 윤순자였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나도 잘 기억 못하고 산 세월이라 그때는 내 아버지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냥 누가 피가 필요하다길래 내 팔 한 번 내민 기억밖에 없어. 순자는 조금 웃으려 애쓰며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었을 줄은 정말 몰랐지. 그 말 속에는 너에게 자랑할 만한 엄마가 아니었다는 오랜 죄책감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 당황,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고 놀림받고 집 부끄러워서 친구들 못 데려오고 운동회 때 엄마 몰래 온 것도 봤어요. 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그때 친구들이 물어봤잖아요. 저 아줌마 내 엄마냐고. 내가 거기서 우리 엄마야 라고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더 웃음거리가 됐을지. 엄마는 상상이라도 해봤어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엄마가 싫었어요. 집이 싫은 만큼, 가난이 싫은 만큼 엄마가 싫더라고요. 그 말에 순자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고 태성 들어오고 서류 쓸 때 한 번만, 딱 한 번만 거짓말하면 새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그 한 줄이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적어도 비웃지는 않거든요. 정말 오래 참다가 순자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내가 나 부끄럽겠구나 생각은 했지. 목소리는 떨리지만 내용은 단단했습니다. 근데 준호야 엄마가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옷이 남루해서 부끄럽지. 그렇지?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너 운동회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주고 비 오는 날에 학교 앞에서 내가 나 모른 척한 것도 봤어. 그날 집에 와서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도 나 다음 날 또 일 나갔어. 왜냐하면 준호 너 밥 먹일 돈은 벌어야 했으니까. 순자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나 부끄럽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좀 커서 내 마음도 이해해 줄 날이 오겠지. 그렇게 바랐어. 내가 엄마를 지우는 거짓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준호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린 건 아니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서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었어.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통증으로 아려왔습니다. 장재훈은 이 모자를 한동안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결을 내리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난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봐왔습니다. 장재훈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 대리, 부모를 지운 건 분명 잘못된 선택이네. 하지만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마음까지 통째로 부정할 생각은 없네. 회장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인사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네. 그 부분은 인사팀과 상의해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할 걸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해고를 당하든 징계를 받든 제가 감당해야죠. 회장은 말했습니다. 해고 얘긴 아직 하지 말게. 사람 하나를 자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세. 잘못은 분명히 집대.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한 노력과 성과도 함께 보겠네. 그 말은 엄격하면서도 기회를 남겨둔 문장이었습니다. 장재훈은 두 사람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 문제도 이 자리와 무관하지 않네. 익명 개인 후원이라는 말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지만 사실은 선행에 대한 보답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네. 그는 준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세상에 알릴지,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최대한 책임지고 정리하겠네. 준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상처는 많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근데 이제는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설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빠, 들어오라고 하셔서. 설인은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을 보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아, 여기 이분이?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하나? 장재훈이 정리해줬습니다. 이분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다. 예전에 말해준 그 헌혈의 주인공. 설이는 곧장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회사 다니고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다 어머님 덕분이네요. 설이는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그녀의 눈빛은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준호 씨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가난이 부끄러워서, 집이 부끄러워서,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냥 없다고 해버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설이는 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나한테만큼은 숨기지 마요. 준호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인의 말은 관대하면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그걸 나한테 숨기지는 말았어야죠. 제가 준호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 정도 신뢰도 받을 가치가 없었나요? 준호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최소한 오늘 이 방 안에서는 서로 솔직합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화가 조금 정리된 뒤 장재훈이 구체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윤 여사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선생님께 개인 후원 형식으로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유지하되 방식은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설인과 준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윤순자 희망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짜 열심히 사는 청년들,
그리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을 돕는 작은 재단이지요. 제 이름으로요? 순자는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일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이름까지 내걸고. 장재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 딸도 성그룹의 현재도 없었을 겁니다. 그건 개인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재단은 선생님 개인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선생님 아들 같은 사람들을 함께 돕는 구조가 될 겁니다.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엄마들, 어려운 애들, 그런 사람들 같이 돕는다면 그땐 제 이름을 걸어도 조금 덜 부끄럽겠네요. 그 말에 서린의 눈가도 살짝 젖어왔습니다. 며칠 뒤 이준호는 인사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준호 대리님 앉으세요. 인사팀장은 공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인사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 본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해당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회장님의 사정, 그리고 윤순자 여사님의 사연, 또한 이 대리님의 그동안의 근무 태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크게 골랐습니다. 인사팀장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결론은 감봉 및 승진 제한 2년, 인사기록 정정, 그리고 공식적인 경고 조치입니다. 다만 해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사와 제 가족에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팀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준호 대리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 부끄러운 거지. 이번 일 뼛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태성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브랜드와 사회공헌,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정체불명 개인 후원에 대한 입장을 한 번에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는 가운데 장재호는 단상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최근 태성그룹이 한 개인에게 매달 후원금 송금해 왔다는 보도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준호와 순자, 서린의 개인 신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핵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딸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피가 제 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께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며 그 이름을 다이어리 한 구석에 적어두고만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연히 그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때부터 뒤늦게나마 제가 져야 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장재호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그분의 삶과 그 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앞으로 이 후원을 그분 개인에 대한 도움과 더불어
윤순자 희망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의 공식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뒤늦게라도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자석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오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미담인데? 그래도 투명성 문제는 짚어야겠지만 스토리는 강렬하다. 그날 오후 포털 사이트에는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단독 인터뷰 우리 딸의 생명을 살려준 이름. 이제야 꺼냅니다. 장제훈 회장 발언.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많은 기사들이 부의 대물림과는 다른 형태의 채무라는 표현을 쓰며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깊은 사연이 있었나? 적어도 이거는 그냥 흑백으로 욕하기는 어렵네. 몇 주 뒤 태성그룹 사회공헌팀과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협력해 윤순자는 오래된 반지하를 떠나 햇빛이 잘 드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곧장 들어오고 창턱에는 작은 화분을 놓을 자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집안에 이렇게 햇빛이 쏟아지는 건 처음이네. 순자는 새집 거실 가운데 서서 팔을 벌려봤습니다. 이사 정리를 도와주러 온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윤순자, 드디어 반지하 탈출이네. 이제 곰팡이 냄새는 안 맡겠구만. 그러게 말이 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이사한 지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줍은 얼굴의 준호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과 마트에서 산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한 집 처음 와보네. 순자는 말없이 한참 동안 그 얼굴만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들어와라. 햇빛 잘 들어오는 집이야.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새집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엄마 보고도 모른 척했던 거 기억나요?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잊을 수가 있겠니? 우산 들고 내 이름 부르려고 입을 벌렸다가 내가 동네 아줌마라고 하는 거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진짜 미안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버틸 수가 없었어. 가난하다고 놀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엄마까지 내 놀림거리 되는 게 죽도록 싫었거든요. 순자는 준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너도 애였고 엄마도 애 같았지 뭐. 나도 진짜 미안하다. 돈 없어서, 배운 거 없어서 내 운동회도 제대로 못 가주고 그래놓고 입으로만 엄마는 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젖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나 살리려고 죽도록 일했잖아요. 그걸 내가 부끄러워한 건 그냥 내가 겁쟁이였던 거지.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서린과 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어요. 준호 씨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로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했으니까.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준호 씨가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고 자기 과거를 안고 가는 사람인지 지켜보려고요. 몇 달 후 윤순자 희망 장학기금은 공식적으로 출범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과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장학금과 지원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재벌의 개인 빚갚기에서 시작된 조용한 나눔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기금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윤순자는 여전히 매달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보는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인연에서 시작되어 어떤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지에 대한 마음의 흐름이었습니다. 새집 거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옆에서 순자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사온 과일과 설인이 가져온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PT 자료예요. 장학기금 설명회 때 쓸 거라서.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구경해 보네. 준호는 엄마와 앞에 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이제 엄마의 과거를 감추는 대신 엄마의 선행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이야기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재훈은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윤순자, 내 딸을 살린 사람. 그 아래 그는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내일을 살린 이름. 이 이야기는 거창한 영웅담도 완벽한 해피엔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난과 거짓, 부끄러움과 빚, 그리고 늦게 찾아온 용기와 사과가 서로의 등을 조금씩 기대어 서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주름진 두 손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웃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